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날 사람이 되게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니어들이 많이 보이시죠? 낮에 많이 움직이시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시니어분들이 한 6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뭔가를 같이 함께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이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디서 내릴까, 뭐 먹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가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뭐 여사님 뭐 어디 가서 뭐 드시겠어요? 뭐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그 질문을 받은 그 상대께서는 뭐 날씨가 추우니까 뭐 따뜻한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또 남자 우리 분께서 그러면 내가 아는 맛있는 식당이 있다. 글로 가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의견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 행복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죠. 뭐 세대 상관없이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될까? 또 워낙 가게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맛있는 점심을 뭐 저는 보지 못하지만 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뭐 또 어떤 상황인지 또 들어보시면서 이 안에서 또 고민하는 이 내용들이 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건 조금 또 다른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여성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속담이네요. 네, 친구는 아니지만 아랫집 동서. 그러니까 실제 뭐 내 동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친척 간에 이렇게 동서, 아랫집의 동서 따라서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교육을 받아보자라는 말에 지하철을 또 버스를 이렇게 갈아타고 동서를 만났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또 친척끼리 굉장히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가끔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많으신 것 같아요. 동서랑 오늘 이렇게 점심 또는 뭐 이런 교육을 받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녁까지 먹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별말도 없이 평소 같으면 몇 시에 올 거야, 뭐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왜냐면 이제 누구랑 가는지가 명확하니까요. 자, 별 말도 없이 잘 다녀오라고 해서 시간 여유도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 여유롭게 동서를 만나신 상황입니다. 동서는 시집 오던 그때부터 나이도 저보다 3살이 많은 데다가 옆 동네 살다가 시집을 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동네에 셨을 것 같아요. 그 동서 입장에서는. 자, 그런 그런 상황인데다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근데 반면에 저는 외지에서 바닷가로 시집을 왔으니 요즘 같으면 뭐 20이 될 때까지 바다 한 번도 구경 못한 그 지역에서 바다가 있는 이곳으로 결혼을 하시면서 오시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바다를 본다, 뭐 바다가 있는 지역으로 결혼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결혼이라는 막연한, 시집이라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 또래가 같은, 그리고 보통 신우와 동서 또는 신우와 올케 뭐 이런 사이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한 다리를 건넌 이런 사촌 간의 편안함이 또 있죠. 자, 그런 동서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멀리 떠나온 이 시집살이 안에서 이 동서와 아이 낳고 서로 비슷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이렇게 먼저 낳고 뒤에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지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 남편은 사람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보다는 소리부터 냅다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가뜩이나 외지에서 결혼해 와서
지역적으로도 힘들었는데 남편이란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그러니까 정을 붙이고 사는데 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반면에 사촌 시동생은 남편과 나이 차이도 1살밖에 나지 않은데 세상 다정한 사람인 거죠. 시집 와서부터 지금껏 동서 목소리가 시동생 목소리보다 더 크고 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은 사람인 거죠. 동서를 만나서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동서를 잘 아는 그 지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 지인들이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을 봤으니까 이제 뭐 누구시냐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같이 뭐 식사도 하고 헤어지자라고 해서 함께 6명 정도 함께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느냐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그 지하철의 시니어 분들과 비슷한 모습이네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참 이야기하고 메뉴가 정해지니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디서 내릴지, 그러니까 식당이 있는 그 지역을 알아서 내려야 되니까 이야기하고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격들이 다 좋으셨대요. 그래서 뭐 하하호호 아주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동을 하는데 하필이면 숫자가 남녀가 3대3인 거죠. 33. 그래서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커플 아닌 커플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뭐 2사람 커플, 이렇게 2사람 커플, 이렇게 2사람 커플.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커플이 정해졌습니다. 동서는 사촌 시동생 상관없이 뭐 늘 만나는 사람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커플이란 단어가 어색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농담이라고 아마 생각해서 웃고 있었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본 사람들과 장난이지만 커플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동서에게 그냥 밥 먹으러 가라고 먼저 가겠다고 제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 함께 왔으니까 함께 가야 된다고 저를 막무가내로 그냥 잡아당겼습니다. 아마 사연자께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동서에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인들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 표현을 조금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밥을 이렇게 먹고 헤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편하게 뭐 어차피 남편도 자기 밥 신경 쓰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동서 외출을 한 상황인데 갑자기 커플이란 단어가 걸리기 시작하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어찌 식당에서 술, 음식 이렇게 놓고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자꾸 옆에 앉은 남자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사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어색하고 유난히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깨랑 등에 손이 닿는 것을 느끼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움찔, 이래저래 신경 쓰이고 술도 못 마시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잔을 또 함께 이렇게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자꾸 마셔보라고 술을 권유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천천히 마시라고 하면서 은근히 술을 강요하는 모습도 부담스럽고 동서에게 살짝 우리 언제 갈 거냐라고 물었더니 금방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 또 일어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아까 오는 과정에서도 먼저 가겠다고 했다가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아우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함께 왔는데 또 이렇게 술을 또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일어나는 것도 뭐 모양이 그렇게 편한 모양은 아니라서 일단 동서가 금방 갈 거라고 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표정이 불편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동서가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부르는 그 여성 한 분, 동서와 저 빼고 이제 한 분, 그 여자분이 남편 없는 사람 서럽다는 둥 또는 외간 남자들이랑 술 한잔 해도 되는지 그러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계속 농담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황해하고 불편해하는 이 사연자의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아마 그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뭐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뭐 되겠냐라는 등, 또는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허락받으라고, 외간 남자들이랑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라고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 내키면 어쩔 수 없죠. 뭐 나이 든 사람끼리 이렇게 좀 재미있게 웃으면서 떠드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제게 딱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 얼굴을 봐서 꾹 참고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잘 참으셨나 봐요. 동서랑은 며칠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동서가 문자로 안부를 묻더니 사진 넉 장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남편이 볼까 핸드폰을 덮어버렸습니다. 지난번 동서를 따라갔던 그 술자리, 그러니까 술자리인지를 모르고 가신 거죠. 밥을 먹는 자리였으니까 꼭 술자리라기보다는 술이 함께 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저랑 옆에 있던 남자가 가깝게 앉아서 마치 친한 사람처럼 어깨를 두르고 있는 사진, 그리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남자가 귓속말로 저한테 뭔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는 사진, 그리고 술잔을 들고 건배하면서 살짝 제가 웃고 있는 듯한 사진, 그리고 또 식당에서 마치 둘만 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계산하고 나갈 때 먼저 이렇게 나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필이면 또 그 옆에 그 남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 딱 두 사람만 찍힌 그런 사진.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내 사진을 딱 보시고는 너무 놀란 거죠. 이 넉 장의 사진을 보시고 마치 둘만 나가는 듯한, 계속 둘이 연결이 됩니다. 둘이 이야기하고, 둘이 귓속말로 이야기하고, 둘이 어깨를 두르고, 그 다음에 둘만 또 나가고, 건배하는 모습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술잔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있으니 전화도 못하고 동서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냐고 제가 물어보니 그 형님이라는 여성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가끔 자기들이 모일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동서에게 이 사진이 동서가 볼 때 아무렇지 않냐라고 했더니 너무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주버님께는 보여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문자에다가 물결 표시 있죠. 막 이렇게 즐겁다는, 마치 자기는 재밌다는 듯이 물결 표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다가 막 크크크까지 붙였습니다. 동서는 이게 너무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사진은 없앴지만 바로 다 그 카톡 안에서도, 그러니까 문자 안에서도 사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사진을 일단 뭐 남편이 볼까봐 덮어버리셨잖아요. 자, 그 사진은 본인은 다 없앴지만 그 형님이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사진을 찍었고, 또 동서는 이런 사진을 무슨 생각으로 아주버님께는 보여드리지 말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것인지 의도가 너무 괘씸하고 제가 화가 납니다. 그날 사진 찍는 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 저를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서 화가 납니다. 사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진 찍는 걸 몰랐다라는 건 전혀 사진 찍겠다라는 어떤 동의의 과정이 없었다. 그럼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비동의 촬영입니다. 저를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집안 행사가 있어서 동서네를 만났는데 사촌 시동생이 평소와 달리 저를 대면하게 대하길래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했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 와서 사촌 시동생이 자기 딸 시집을 보내는데 결혼 자금을 조금 빌려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금액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으로 이렇게 축의는 넉넉히 해도 그 금액을 빌려주기는 우리도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잘 거절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동서가 전화가 와서 돈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도 큰 금액이라서 빌려주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사촌 시동생이 동서 핸드폰에 있던 그 사진을 봤다면서 그 얌전한 사람이 많이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왜 여태 갖고 있었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자기 추억이기 때문에 자기 갤러리에 항상 그런 것들은 다 저장을 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날 사촌 시동생의 표정이 그 사진 때문이었던 걸까요?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네, 이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만 쌓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사진 때문에 시동생의 표정이 또는 그런 대하는 것이 대면대면 했나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 들고요.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저 뒤통수라고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만 쌓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 지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끼리, 어떻게 보면 친척끼리 이럴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남편이 볼까봐 핸드폰을 덮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옆에 계시다고 했었으니까 실제로 이런 사진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있어도 사진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딱 들어가는 장면이 너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간다. 근데 어깨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귓속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술을 이렇게 건배하고 있는 듯한 사진 또는 둘만 마치 어떤 장소에서 식당에서 나가는 모습이 딱 찍혔을 때 그 사진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입장은 기분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이 부끄러움, 이 아내분께서 사진을 딱 덮어버리고 이 사진을 아마 그렇게 온 사진들을 사실 카톡 문자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 대화방 안에서 동서가 보내준 그 생각들 왜 보냈을까? 그리고 허락도 받지 않은 사진을 왜 찍었을까? 그렇죠? 자,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요? 사실 제가 사연자라면 제가 부끄러워야 되는 몫일까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물론 그 순간에는 저도 그 사진에 어떤 예기치 못한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허락했던 사진도 아니고 그날 사진을 좀 찍을게요 라고 해서 뭔가 이런 사진을 찍는 걸 의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런 사진이 동서에 의해서 나한테로 전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순간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그건 사연자의 몫이 아니다. 네, 이걸 찍은 사람 또는 이걸 어떤 의도로 나한테 보냈는지 그 의도가 좀 불순한 그런 사람의 몫이지 우리 사연자의 몫은 아니다. 자, 사실 이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날 동서랑 같이 모임을 갔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충분히 저는 남편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상대방은, 남편은. 왜냐하면 아까 남편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기보다는 먼저 어떤 소리를 냅다 지르는 성격이라고 하신 걸 감안을 해보면 아마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남편의 성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자, 그럼에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우리 사연자가 단순히 그냥 사진 프레임 안에 함께 들어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자, 사실
우리 사연자가 느껴야 될 감정은 뭘까요? 네, 화남이겠죠. 네, 화남.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부끄러움이란 단어보다는 화가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더 이 의도한 이 분란의 의도 뭐가 있을까요? 바로 드러났죠. 아까 결혼 자금이라는 게 딱 등장을 했는데 사실 시동생의 성격을 이 사연자께서는 굉장히 좋은 세상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어떤 뭐 상담 아닌 상담 안에서 보면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라는 말을 듣는 배우자나 또는 뭐 연인이나 이런 대상의 어떤 그 성향을 설명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세상 좋은 사람일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그 사람도 화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도 가끔은 나쁜 어떤 감정이나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할 텐데 세상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만으로 시동생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본인도 갖고 계시고 또 주변에서도 아마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고 시동생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구분을 먼저 지어 버리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살아온 기간 동안 성향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겠지만 저는 글쎄요, 과연 세상 좋은 사람이라고 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제. 왜냐면 남편은 소리를 지르는 스타일이고 시동생은 소리를 안 지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세상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건 또 보여지는 부분이고 안 보여지는 부분 안에서는 이 시동생에 대해서 모든 걸 과연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결국 뒤통수 맞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까운 사람이라서 내가 잘 안다라고 느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의외의 모습, 정말 우리 사연자 이야기처럼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느낌이 딱 맞는 느낌을 지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결같을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뭐 그 사람은 내나 그 사람이에요. 그냥 변함이 없는 A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저의 어떤 행동이나 이건 한결같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내 상황에 따라서 저 A라는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들이 조금씩은 바뀌어지기도 하죠. 좋은 관계라고 해도 그럴 텐데 지금 사실은 뭐 시동생하고 자주 보시는 관계인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의도한 이 분란, 설마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활용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네, 약간 소름은 돋기는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시동생이 그 사진을 봤다라고 지금 동서가 사연자한테 언지를 준 거죠. 결국 이게 협박이 뭘까요? 네. 네, 뭔가 내가 당신의 꼬투리를 하나 잡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의도한 분란이 맞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분란 안에서 본인이 이득을 제일 많이 찾는 거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뭐 우리가 예측되는 그런 금액보다는 훨씬 그리고 결혼 자금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100단위가 아니라 뭐 1000단위가 훨씬 그것도 이제 좀 더 숫자가 높은 그런 단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도한 분란 안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이 돈을 제대로 빌리고 또 그런 걸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불쾌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사람 관계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함정에 빠지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날 어디서부터 의도한 내용이었을까요? 뭐 복지관에 가서 재밌는 거 형님 봐요 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였을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저는 글쎄요, 어디부터가 의도한 상대의 계획이었는지가, 네, 참 그러네요. 우리 왜냐면 친하게 지내는 친척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의도한 분란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내 상황, 제가 아까 부끄러움은 우리 사연자의 몫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일단 이 사진이 주는 불편함이 있죠. 다른 건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식당에서 나가는 모습 정도는 그렇다 치고, 건배할 때도 여러 사람의 손이 보였을 테니까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귓속말과 그리고 신체 접촉, 어깨를 두르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하기 쉬운, 오해하기가 딱 하기 좋은 그런 사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진이 이 동서가 충분히 우리 남편이 보고 굉장히 놀랬다라는 그런 멘트까지 곁들여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아주버님한테는 보여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장난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의도, 네, 드러나는 그 모습들.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돈을 거절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예측이 되실까요? 일단 뭔가로 협박을 하는 것. 실제로 내가 뭔가 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뭐 남편한테 보내서 뭐 형수님이 이랬어요 라든지, 또는 아주버님 뭐 형님이 이랬어요라는 이런 사진을 실제적으로 남편에게 보내지는 않았지만 협박이 되는 거죠. 이거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진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나도 몰라요 라는, 네, 협박의 표현입니다. 자, 이 협박만으로도 충분히, 네,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성폭력이나 여러 다양한 범죄 안에서도 협박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무슨 협박을 했나요? 제가 뭐 이거 내가 뿌릴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형님한테 보여드리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무슨 협박을 했나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 남편이 뭐 놀랬어요. 또는 이런 문자 안에서의 대화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누가 봐도 그럼에도 또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협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아주 친한 이 관계 속에서 갑자기 다가온 이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행동이죠. 상대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이렇게 뭔가 공격한다는 건 다분히 공격적인 행동이고, 그것 때문에 상대가 느끼는 이 불편함을 우리가 예측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활용한다. 그리고 그 형님이 그런 사진을 뭐 찍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네, 정말 그 사람이 찍은 건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찍었는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요. 왜 저장해 놓는지도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동서와 이런 친척 관계 속에서의 해프닝 정도라고 인식이 되시는지, 아니면 이건 조금 심각하다라고 느껴지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것, 사실은 뭔가 내가 당신을 이렇게 내가 위협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협박하고 있어요라고 하지 않지만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뭐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시동생이 남편한테 그 요청을 했고 남편이 잘 거절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미 거절한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뭔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진으로 다시 이 사연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세요, 한번.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조금 다가가기도 하고, 또 상대가 어떤 전달을 잘하기 위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담백한 이유든 아니면 정말 스킨십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이런 의도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옆으로 와서 귓속말을 한다든지, 또는 어깨를 살짝 뭐 보호하는 것처럼 마치 둘러준다든지, 자, 이렇게, 또는 손이 터치가 된다든지, 자, 이런 행동들에서 분명히 순간 그 행동에 우리 사연자께서 움찔움찔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움찔움찔한 그 부분은 사진에 안 찍히는 거죠. 사진에 찍힌 부분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아까 이렇게 있다라고 하신 거 보면 불편하셨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알아차리고 이 동서에게, 또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저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동서도 이렇게 해서 이걸로 혹시 나를 뭐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낸 것인지, 너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디서부터 의도한 계획이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진을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이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도 이건 충분히 불편한 거죠. 자, 이제 알아차렸다면 시동생이 실제로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도 사실 모르죠. 그건 이제 동서의 말이기 때문에 시동생이 알았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금 동서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다는 그 사람, 복지관 가서 다시 그 사람하고 삼자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사과를 받아야 되니까. 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것은 비동의 촬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냥 뭐 의뢰이 그럴 수도 있죠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의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제로 그 사람이 찍은 건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찍었다면 허락받지 않은 영상,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불쾌하다는 걸 어필을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가 먼저 사실은 형님 이런 아주버님한테는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사진을 굳이 그 사람이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형님의 성격을 과연 그 동서가 모르고 있을까요? 자, 저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형님이 얼마나 불편해할지를 알면서도 그 사진을 활용했다. 약간의 괘씸죄가 저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형님 이거 재밌잖아요 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다면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진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너의 선에서 혹시 누가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너가 잘 이 사진을 차단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이런 어떤 불편함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어떤 사실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별로 들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요즘은 굉장히 이런 단어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신종 범죄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누군가를 허락 없이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허락 없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을 합성하거나 또는 그걸 변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뭐 딥페이크라든지 자, 이런 성범죄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모두가 다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 이걸 충분히 잘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아신다면, 자, 혹시 만약에 정말 찍으셨다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찍으셨다면 이 사연자 사진만 찍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그날 모임에 있었던 다양한 사진들을 다 찍으신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사진도 이런 식으로 뭐 둘의 모습 중에서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장면만 탁탁 찍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진들은 굉장히 뭐 편하게 뭐 자유롭게 찍었는데 유독 이 사연자의 사진만 이렇게
찍게 된 것인지 그것도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사진의 어떤 내용도 혹시 다른 건지, 자, 그 사진 안에서 어떤 걸 의도한 것인지도 또 그 찍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고 의도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온 남편을 사실은 내 편, 네 편. 자, 이름은 남편이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말을 하는 재미로 과연 남편이 내 편인가, 너의 편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 남편의 성격이 냅다 소리부터 아까 지르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정함과는 조금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 동서가 또는 사촌 시동생까지 저는 과연 아까 그 사촌 시동생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중요한 거 동서가 그 사진을 이용해서 계속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저는 충분히 내 편인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서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그때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 편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도 너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인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해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 행동이 하필이면 그런 행동이었고, 자, 딱 그 장면을 찍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자, 그때 나의 모습이, 자, 당신이 봐도 내가 이게 편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마 또 남편도 이 아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아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의도한 어떻게 보면 재수 씨한테 불편함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친척 또는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1, 2년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런 뒤통수를 맞는 공격적인 행동을 어떤 경험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을 그냥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왜 그 상황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사진 찍는 것도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았겠고 또는 그 사진을 보고 내가 더 세게 상대에게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과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 놓인 사람과 불편함을 준 사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했을 때 불편함을 준 그 사람의 문제겠죠.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거에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전혀 하지도 않은, 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이렇게 어떤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볼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찍혀 있는 그 찰나만 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없고 옆이 없잖아요. 누구나 보면 사진만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것이 과연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모든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진이 주는 또 약간의 불편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또 표현하셔서 내 편인 남편에게도 또 도움 요청할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도움 요청하셔서 이 친밀한 이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조절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